알고라니 미국 솔라나 썸머로 알트 쏠까요? 촬영 시각은 6월 28일 낮 1시경입니다.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 도미넌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오히려 알트코인은 가격이 버티네 라는 겁니다. 가뿐 솔라나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뭐야? 왜 오른 거야? 민트색은 달러 대비 가격이고요. 주황색은 비트 대비 가격입니다. 양쪽 모두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비트 대비 가격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왜? 비트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왜?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ETF 지금 나오냐 마냐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 ETF 뭐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SEC 겐슬러 위원장이 야 그 다음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바네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은 솔라나야 라는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나왔고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신청할 거야 라는 식으로 미래를 얘기했는데 바네크는 아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바네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월가의 메이저 플레이어입니다.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곳이고요. 지금 현재 토탈 자산은요 8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총 미국에 상장시킨 ETF가 68개 정도 되고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승부수를 내걸었습니다. 비트 ETF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전통의 강자 블랙락 피델리티 등이 워낙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반액은 그닥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반액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내걸었냐? 수수료 면제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자산 가치가 15억 달러 도달할 때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의 자금 유입 금으로 봤을 때요. 15억 달러까지 도달하려면 대충 한 1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는 수수료를 포기하고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으로 출시를 신청을 한 겁니다. 솔라나는 첫 번째가 되면서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솔라나 ETF는 출시가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승인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 우후 블록체인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SEC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와 소송을 벌이면서요. 너네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증권인데 이게 솔라나 ETF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참고로요 SEC가 그 코인베이스 소송하면서 야 이런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있어 할 때 이더리움 빠졌어요. 근데 솔라나는 있거든요. 때문에 현물 ETF 승인의 장애물이 될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CME에 선물이 없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파트너 역시 승인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윈터뮤트 CEO 역시나 현재 올해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반면에 미국 대선이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이기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예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 출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임스 세이파트 역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내년에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GSR 마켓 같은 경우 대표적인 마켓 메이킹 업체거든요. 승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안 되더라도 약세 시나리오에서 1.4배, 보통에서는 3.4배, 강세에서는 8.9배나 오를 수 있다 라면서 굉장한 솔라나 ETF 승인과 함께 솔라나 가격의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폼플리아노도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한 건 알트코인이 월스트리트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가의 아웃 오브 안중이었는데 바넥이 코인만 해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비트와이즈처럼 크립토 전문 운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액티브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랑 비슷한 회사예요. 액티브 ETF 전문이니까. 그런데 바네크가 솔라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건 알트코인이 월스트리트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DWF 랩스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솔라나가 승인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솔라나는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올타임 하이 280달러를 돌파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솔라나 ETF가 올해 승인되든 내년에 승인되든 상관없다. 우리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 승인되든 말든 솔라나는 280달러 갈 거야. 참고로 이더리움 ETF는 출시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쁘다 PPL 오셨네. 소서 스왑입니다. 자, 소서 스왑은 헤데라 넘버원 덱스고요. 알고란과 현재 3개월째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금요일에는 소서 스왑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데라에 구축된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 스쿠엑스라는 시스템 말씀드렸죠.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라는 건데요. 스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가 드롭입니다. 드롭은요, 마이크로 결제 플랫폼입니다. 페드나우라고 하는 그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서 쇼케이스로 드롭이 선정이 됐습니다. USDT와 디지털 통화 및 모든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크립토 지갑에서 시중은행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위페이입니다. 위페이는요, 아프리카 카브리의 지역을 위한 결제 플랫폼입니다. 위페이는요, 헤데라 메인넷에서 위코인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킹 및 실시간 결제 서비스 플랫폼도 있는데요. 네 번째로 뱅크 소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The Clearing House, 청산소죠. 이 클리어링 하우스의 RTP, 리얼타임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통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청산소와 함께 미국 페드나우 및 신용협동조합을 위한 실시간 결제 및 오픈 뱅킹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건요, 그 신용협동조합, 신협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이른바 전관을 영입했습니다. 전미 신용조합 서비스 협의회 회장을 뱅크쇼설 자문위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에이드텍이라는 곳이거든요. 헤데라 기반의 디지털 신원과 결제를 결합한 혁신적 디지털 월렛을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헤데라 기반으로요, DI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신의 신원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이라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탈중앙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안 지역 실시간 결제 오픈 뱅킹 시스템을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아시아 금융 소외계층의 니즈를 에이드테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서 스왑과 함께하는 소서 스왑 뉴스입니다. 24년 스프링 인센티브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는 보상에 대해서 추가 보상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소서 스왑이 덱스툴에 통합이 됐습니다. 이 덱스툴은요, 모든 덱스를 연결하는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요, 이 덱스툴 안에 소서 스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데라와 예를 들어서 USDC를 거래할 때 소서 스왑에 있는 유동성 풀을 통해서 여기서 거래가 되도록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덱스툴 같은 경우에는요, 덱스에서 거래를 실행하는 월드 리딩 디파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서 스왑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요.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고요. 25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법은 과세 당국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하자. 하지만 이거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모든 코인 관련 과세 제도가 정비가 된 거냐? 아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라는 거고요. 사실 업계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관련된 방향이 빨리 나와야지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빨리 나와라 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평균법이 뭐고 지금은 현행 소득세법은 도대체 뭐길래 납세자, 과세당국 모두에게 불편할까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자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내년부터 코인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코인 과세를 유예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그대로 예정대로 시행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코인 과세와 맞물려서 더 먼저 사실 코인 투자 인구보다는 주식 투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금융 투자 소득세 관련 논의가 먼저 정리가 되면 코인 관련된 논의도 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여당은 애초에 폐지를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민심이 야당 쪽으로 향하면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러면 금투세도 예정대로 시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 측은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선 2년 유예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일종의 절충안을 내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당은 부자 감세 없다라는 논리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민심이 떠나니까 사실 동학개미의 힘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야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약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금투세 관련돼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투세 관련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코인 관련돼서도 뭔가가 나올 텐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코인 관련돼서도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코인도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그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총평균법을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사실 코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구한다라는 건,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매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파는 행위, 그래서 팔아서 얼마를 벌었냐를 알면 네가 얼마에 샀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매도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얼마에 팔았어. 근데 요걸 얼마에 샀지? 그러면 그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얼마를 벌었냐.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취득가액. 네가 이걸 얼마 주고 샀냐. 현행소득법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국내는 이동평균법, 그 외에는 선입선출법을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는 이동평균, 그 외에는 선입선출입니다. 그럼 국내 거래,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국내 거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는데 이동평균은 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4월에 비코인 10개를 개당 100만 원, 1000만 원치입니다. 샀고 5월에 같은 비코인 10개를 개당 50만 원에 샀습니다. 아이고, 코인 가격이 떨어졌네요. 총 500만 원. 그럼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비코인을 20개를 사는데 들인 돈은 얼마인가요? 1,500만 원입니다. 6개월 뒤에 10개의 비코인을 개당 150만 원, 총 1,500만 원에 매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에 따르면 A씨가 보유한 비코인의 개당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개를 사는데 1,500만 원을 썼죠. 그러다 보니 개당 가격은 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씨가 비코인을 취득한 취득가액은 75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6월에 비코인을 몇 개를 팔았어요? 개당 150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10개를 150만 원에 팔았는데 10개의 취득가액은 개당 75만 원, 곧 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코인 거래에 따른 매도액인 1,500만 원에서 취득가액 7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750만 원이 남죠. 여기에다가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공제액 250만 원, 제형 얼마가 남네요. 500만 원에 대한 22% 지방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동평균법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가상자산의 평균 단가를 매번 계산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거래소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있다고 치면 비트코인을 언제 샀건 이렇게 평균 매수 단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동평균법에 따른 계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매수 단가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잖아요. 평균 매수 단가를. 그게 바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취득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선입선출법은 선입. 먼저 넣은 걸 먼저 뺐다라고 계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6월에 매도한 비코인이요. 자, 아까 제가 4월에 비코인 10개를 개당 100만 원에 샀다 그랬죠. 5월에는 10개를 개당 50만 원에 샀어요. 어떤 코인을 먼저 샀나요? 100만 원어치 10개를 먼저 샀죠. 그러면 6월에 이 A라는 사람이 비코인을 10개를 팔았어요. 그럼 그 10개는 어떤 10개냐? 먼저 산 10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산 50만 원에 산 10개가 아니라
100만 원에 산 10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취득 가액은 얼마인가요? 10개, 100만 원 곱하기 10개니까 1000만 원입니다. 아까 150만 원에 팔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총 매도가액 1,500만 원에서 취득가액 1000만 원 뺍니다. 거기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 제하면 250만 원 남습니다. 그에 대한 세금 22%인 55만 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야 잠깐만, 그러면 선입선출이 세금을 조금 덜 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은 코인을 샀더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낸 거죠. 왜냐하면 먼저 산 코인을 더 비싸게 산 거니까 취득가액이 더 높은 거죠. 만약에 이 코인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판 코인을 굉장히 싸게 산 걸로 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때문에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뭐가 더 세금을 덜 내냐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르게 그때그때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코인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이나 선입선출 모두 어렵다는 겁니다. 자, 왜? 한번 볼까요? 코인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소를 이동합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거는 세금을 내는 건 수익을 실현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의 기준은 제가 여러 차례 국세청하고도 통화를 해봤을 때요. 그때 수익 실현의 기준은 원화입니다. 코인을 코인으로 바꾸는 건 수익 실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원화로 바꿨을 때 처음에 취득한 코인이 얼마의 원화로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매도가액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거래소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코인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소를 이동합니다. 해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언제 팔아? 취득가액이 얼마나 하기, 이게 복잡합니다. 초단위로 가격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한다라고 했죠. 자, 10개를 먼저 샀는데 이걸 10개 팔고 이럴 때 만약에 매매를 자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계산하는 게. 그래서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득 신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코인 과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본인이 나 코인으로 얼마 벌었어요 라고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코인 투자자들이 자진해서 정확히 잘 신고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 그거 신고 안 하면 국세청 몰라요. 근데 본보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벌었다 싶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털었는데 만약 세금 안 냈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죠. 게다가 이 경우에 내가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안 걸리냐?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가 모든 코인 과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그냥 알아서 줍니다. 알아서 주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안 해도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알고 있어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기본은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기 어려워요.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나의 취득가액이 얼마야? 계산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역시 그 개개인이 신고한 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검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들여다봐야 돼요. 거래 내역을. 그래서 과세당국은 취득가액 산정과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총평균법을 가상자산과세 논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총평균법은 평가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 예시요. 4월에 사고 5월에 사고 6월에 팔고, 요것과 그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다라고 했잖아요. 위 예시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해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그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3년에 걸쳐 샀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으로 계산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3년 전에 산 것까지 이렇게 다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총평균법은 평가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3년에 걸쳐 내가 모았다라고 하면 코인을, 그러면 총평균법으로 따진 것과 이동평균으로 따진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총평균법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그 1년 단위로 매수 단가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평균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총평균법으로 할까 이동평균법으로 할까 이건 뭐 다 일단 코인이 과세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야 되는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회 통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다. 총평균법이 현실적이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총평균법 역시 탈중앙화 거래소나 스왑 거래, 채굴 등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수가액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야, 이거 채굴 이거 어떻게 다 계산해서 내가 이거 취득가액을 정할지 저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깝깝합니다. 게다가 총평균법인 건 이동평균이건 선입선출이건 다 상관없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 여부 역시 큰 장애물로 꼽힌다. 왜? 해외로 가면 국세청이 자료를 주세요 해도 코인 거래소가 안 줘요. 해외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의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왜? 정보 제공을 제대로 안 하면 개인이 소득을 신고하는 개인이 이 마음 먹고 숨기면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뭐 총평균법을 하건 뭘 하건 코인의 경우에는 세금을 정확히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하기가 과세당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의 그물망에 걸릴 수 있는 방법밖에 모르는 개미들은, 새우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아주 큰 고래들은 굉장히 다양한 OTC 거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되레 안 내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된 과세 방안에 대한 정치한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서 혹은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 협약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세 불평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저도 유예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코인 과세 관련 유예 청원이 올라왔으니까요. 찬성하신 분은 동의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